자,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22분 동안 판결문을 읽고 오늘 11시 22분부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되어서 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하는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순간 윤 대통령은 이제 전 대통령이 됐고 조만간 이제 한남동을 나와서 사저로 가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참 오늘 저는 특징적이었던 게요. 종합적으로 보자면 네. 모든 사람들 그동안 뭐 이 국민의힘이나 그다음에 뭐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나 많은 뭐 이 또 일부 학자들 뭐 등등에서 뭐 많은 지적을 했고 계몽령이다 뭐 등등 지적을 했지만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전체가 다 아주 뭐 100%라고 할까요? 네. 뭐 그런 어떤 판결을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미 일관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일치도 있지만 그 22분 동안 문영배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그 요지를 보면 수미 일관돼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뭐 실체적 요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다 어겼고, 그 다음에 국회의 권능 행사,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그 표결 행위도 방해하려고 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도 하려고 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기됐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 네. 하는 게 결론이고, 그런데 그 위헌 위법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그렇다. 압도적으로 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그 얻을 수 있는 헌법 수호의 이 이익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의 일시적 공백으로 인한 그보다 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그 오늘 그 결정문에서 가장 좀 인상 깊게 본 것은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그 그 부분이 있었죠. 비판적 네. 질타이 굉장히 있습니다. 음. 줄탄핵, 뭐 예산 폭거, 뭐 이런 것들이 분명한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말미에 가고 네.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이 군사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통령에게 주어진 그 국가 긴급 네. 뭐 권한을 그 긴급 행동권 권한을 이거는 잘못 쓴 거다. 네. 잘못 쓴 거다 하면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작년 4월 총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 작년 이야기였었어요. 4월 총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이게 뭐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 또 대국민 호소용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작년 4월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4월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그거를 호소하고 뭐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 얘기고 결국 이게 정치로 풀어야 될 것을 군을 동원한 계엄으로 풀었다.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선고 내용을 보면서 상식이라는 좀 생각이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법논리 이전에 아마 여러분이나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상식선에서 내려졌던 저는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이란 것도요 기본적으로 상식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그 2심 선고는 전혀 상식과 다른 그런 판결이었지만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 고심하면서 내렸던 판결들을 보면 저는 뭐 거의 상식 수준이었나 있지 않나 싶은데 우선 적법 요건 이게 이제 이 그 기본적으로 이 탄핵 소추한 이 절차의 문제 사실 이 문제를 국민의힘이나 가지면서 그동안 이거는 각하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통치행인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인데 이걸 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느냐라고 했지만 이거 사법심사 대상 된다. 그리고 법사위 조사 없고 또 일사부재의 뭐 이것도 위반했는데 근데 거기에 정영식 재판관이 그 문제를 지적했어요. 한 회기 내에 이 마구 이제 그 이 탄핵안을 내는 거 네. 이거는 안 된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정영식 재판관의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란죄 제외하는 거, 요 문제도 소추사의 변경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내란죄 제외한 부분을 걷어내면 이게 탄핵 소추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결국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그렇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증거 관련된 것도 형사소송법상 이 증거를 예를 들어서 검찰의 어떤 이 피신 조서나 이런 걸 쓸 수 없다는 것에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조한창 그다음에 이제 그 김복형 두 사람은 앞으로는 이 증거 관계를 좀 확실하게 이제 꼼꼼하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결국은 이분들의 어떤 절차의 문제를 그동안 많이 지적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두 분의 이 이야기가 앞으로는 요 부분을 뭔가 합의를 하면서 좀 이 헤쳐나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절차적으로 이번에 탄핵 소추안의 어떤 흠결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탄핵 사유가 크게 5가지 주로 얘기 많이 그렇죠.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뭐 중요한 게 헌법재판관 8명의 8대0 그리고 그 5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5대0이에요. 그 5가지 사유가 뭐 비상성 계엄 선포의 절차, 그리고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그리고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그리고 그 중앙선관위에 이제 그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거, 그리고 정치인 법조인의 체포 지시, 뭐 이 5가지가 주요 이제 사유로 계속 논의가 왔는데, 이거 5가지 다 이 탄핵 인용 사유에 이제 그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 뭐 이렇게 이제 뭐 오래 걸리니까 안에서 뭐 5대3이라는 대들하게 걸려갖고 뭐 이게 어떻게 됐네 뭐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 그 발표 시간이 22분 동안 이제 그 읽었지 않습니까? 22분 동안 읽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21분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25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 얘기할 게 더 많았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가. 그때는 기각을 시키면서도 기각 이유에 대해서 또 뭐 이제 그 얘기할 것이 많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도 8대0이었는데 그때 보면은 뭐 별반 이게 뭐 논쟁이 별로 없었다고 그러죠.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사실은 전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인용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뭔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논란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보다도 더 심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우리가 지원님하고 저하고도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대통령이 아무리 통치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 계엄, 그 요건은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 비상사태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사변이라든지 이런 때만 쓸 수 있도록 정말 제한된 건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 중앙선관위에 보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보냈다. 국회 경비를 위해서. 근데 그 전후 과정 보면 그렇게 임박한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거듭 지적해 왔는데, 한번 그 올려줘 보십시오. 자, 이제 오늘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전체적인 어떤 이 사안이 보면 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소원 씨 관련된 부분만 다 인용을 했고 나머지는 다 인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특징적인 것은 전체 5개 중에서 모든 재판관들이 전체를 전부 다 사실은 이제 위헌위법적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당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 국정 개입 문제 요것만 전부 다 인정을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가 약하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탄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면 전체가 다 사실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윤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재판소 거기 나와서 이거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이렇게 본인의 행위를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어떤 특정인의 머릿속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법치는 룰 오브 로예요. 법의 지배입니다. 법을 하나의
통치 수단 도구로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법의 지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그 공화주의의 핵심이 법의 지배예요. 그래서 그 뭐 계몽주의 사상가 그 루소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고요. 나는 오직 법에만 복종한다. 네. 내가 법에만 복종하는 이유는 다른 타인에게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또 그 비슷한 얘기인데. 근데 이 계엄이라는 게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하는 그 요건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헌재가 설치한 것은 여러 가지 줄탄핵과 예산 폭거가 있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윤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재판소 그 진술 과정에서 인정한 거예요. 네. 이거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 아니 그때 사실은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게임 봤어요. 끝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계몽령이라고 막 하니까 그것도 말이 되네 뭐 하네. 근데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에 상당히 그 뭐랄까 영향을 받고 흔들리고 그것도 말 되네. 네.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자, 이제 그런 걸 보면요. 사실 이제 이 그동안 우리가 이 지난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헌법재판소 심리를 하고 증언하는 이 과정에서 보면 진짜 이 뭐라 그럴까요? 저희는 사실 좀 일관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계몽령이었다. 이거는 뭐 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국민에게 알리는 거다.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더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쁜 일이다. 그렇죠. 왜? 계엄이라는 거는 진짜 이거는요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겁니다. 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면 이건 어마어마한 어떤 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큰 병도 독약을 쓰잖아요. 독약을 쓰는 잘못은 죽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잘 되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독약이라는 게 바로 그런 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계엄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써야 되는 아주 중대한 약인데 나 이거 좀 알리려고 그냥 이거 빌려서 그냥 심심해서 해봤어. 이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한 거. 그다음 두 번째 중앙선관위에 군을 보냈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네. 그게 오늘 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보낸 것 자체 이거 자체는 헌법기관을 보내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네. 그 지점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때. 네. 수원하고요. 근데 그 영장이 있었어요? 그 압수수색이 아니죠. 그는 뭐 영장이 그냥 없으니까. 뭐 사실상의 압수수색인데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돼. 그 영장주의 원칙 우리 헌법상의 원칙인데 영장 없는 그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한 거고 그다음에 여하튼 선관위가 문제는 많고 뭐 거기 뭐 내부 채용 비리 뭐 드글드글한 거 다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 헌법에 그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독립성을 침탈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 정해놓은 그 계엄의 뭐 여러 가지 그 요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 대통령 법률가라는 우리 대통령이 자기에게 편하게 편의주의적으로 재구성을 해갖고 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윤 대통령도 법조인이고 그 주변에 법률가들이 꽤 많을 텐데 왜 이런 저는 정말 이 선택을 했을까? 지금 오늘 판결문을 제가 이게 쭉 읽은 거 들으면서 진짜 솔직히 눈물이 날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참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잘못 파악한 게 있냐 뭐 등등 마음을 졸였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허탈하고 눈물이 나는 게 아니 이렇게 당연한 거를 더군다나 그 수많은 법률가들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본인도 검찰총장을 했고 그 주변에 다 법률가들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법률가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금 당대표를 비롯해서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나경원, 김기현 전부 다 법률가잖아요. 근데 왜 그 많은 법률가들이 이 당연한 상식적인 문제를 뒤집으면서 이거 말도 안 돼 각하다라는 그런 허황된 저는 국민들에게 선동을 했는가. 이게 지금 사실은 되돌이킬 수가 없는 저는 결정적인 이 신뢰 상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지금까지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인들 뭐 여야 뭐 다 마찬가지지만은
정치인들의 얘기는 뭐 자기 정치를 위해서 알면서도 다른 얘기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뭐 그게 아니라 만약에 확신을 갖고 이제 잘못된 정보를 줬다라고 한다면은 더군다나 뭐 정치인이라는 분들이 법조인 출신도 방금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일단 정치인들 지금 입법부에 계신 분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가져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파편적으로 갖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계속 뭐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뭐 권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는 법조문에 상당히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일부고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전혀 볼 능력과 의지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 뭐 22분 동안 뭐 얘기했지만은 22분 동안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한 가지 굉장히 간단해요. 그 오늘 내린 판결의 그 주요 그 요지는 뭐냐면 정치는 정치로 풀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건 정치는 메시지죠. 정치로 풀어야지 왜 정치로 풀 일을 갑자기 병력을 동원해서 헬리콥터 띄우고 해갖고 하냐라는 게 그 22분의 얘기에 다 요약이 돼 있어요. 근데 그날 우리가 그 밤에 10시 뭐 한 15분 20분쯤 갑자기 계엄이다 그래갖고 텔레비 틀면서 많은 저만 해드려도 그런 생각 했는데 제 주변에 아마 상당수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디 그 저기 뭐야 그 군사 분계선 부분에서 무슨 정변이 일어났나? 맞아요. 어디 북한군이 어디 쳐들어왔나? 아니면 무슨 뭐 로켓포라도 하나 쐈나? 이거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전쟁이 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겁에 질려서 봤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한 5분 10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거 아니네? 아닌데 왜 계엄이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전시 사변과 그에 준하는 위기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경고성 호소용으로 군대 헬리콥터 특전사 동원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그 헌법재판관들이 정치는 정치로 풀으세요. 이거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준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좀 오늘 아주 우리 홍 원장이 아주 핵심을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당신들이 대화 타협해서 문제하고 정 억울하면 선거 이기면 되잖아. 딱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선거를 통해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그걸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선거는 이기려고 그러지 않고 그거를 안 되니까 결국 군을 동원해 한 거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번 헌법재판소가 내린 저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당 정치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어떤 선택을 받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힘을 받는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라는 아주 저는 이 판결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결정문 말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민주당의 그 줄탄핵과 예산 폭거 그게 정치적인 폭거 아니에요. 네. 정치적인 폭거. 예? 그러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 결정문에 보면 근데 그 비상계엄 그 발동한 거는 헌법이 인정하는 자구책이 아니다. 네. 헌법이 인정하는 자구책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왜 정치 문제를 군사로 풀려고 하느냐. 네. 그러니까 헌법이 인정할 수 있는 자구책의 범위를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헌법이 인정할 수 있는 자구책 첫 번째 작년 4월 총선 때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총선 이후에 검토 가능 뭐 신문의 기사 때문에 이른바 경로를 해갖고 유난 갈등이 발발하고 말이죠. 네. 그 명품백 문제에 대한 사과 문제에 대해서도 민기적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이후에 보면 뭐 이종섭부터 시작하고 황상무 뭐 대파 그다음에 의대정원 그 2,000명 그 고집 뭐 등등. 그 조금만 그 유연성을 발휘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4월 총선에서 지금 같은 의석 분포가 아니라 제1당은 못 됐다 할지라도 한 140석 정도 갖고 있었으면은 그럼요.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고요. 네. 그리고 그때 그런 그 4월 총선 때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어떻게 보면 오만과 독선, 불통 뭐 이런 걸로 해갖고 크게 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이제 작년 연말 그 전국에 있어서 그 줄탄핵과 뭐에 대한 것도요. 제가 이제 어벤져스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게 헌법이 인정할 수 있는 자구책이 뭐냐? 그 국민 투표라도 하자 그랬어야 그렇죠. 돼요. 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그 일로 삼긴 1987년 12월 대선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중간 평가를 받아갖고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이걸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실제 실행은 안 됐지만요. 맞아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아니 이런 속에서는 제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를 여러 차례 마이크 언제든지 잡을 수 있고 특별 기자회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호소하고 그런데 도저히 이러니 제가 제 거취 문제를 국민투표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과반 여러분들이 신임해 주시면은 그 힘을 가지고 다시 그럼 야당도 자제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승부수고 우리 헌법 질서에 부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저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왜 정치를 좀 풀려고 했던 사람보다는 이렇게 대통령한테 그냥 대통령 듣기 좋은 이야기. 사실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탄핵을 막을 수 있었던 이 결정적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었던 그 간신배들이 전부 다 절대 탄핵 안 됩니다. 그냥 가셔야 됩니다. 그때 임기 단축 하고 개헌하고 이런 거 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발로 차버렸잖아요. 결국 그렇게 됐죠. 이번에 똑같은 겁니다. 지금 뭐 결국은 이 해법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 아들 3명 구속시키는 게 좋아서 구속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YS 대통령이 아들 현철을 구속시키는 거 좋아서 했겠습니까? 다 내 팔 한 똑 건네주고 더 큰 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란 게 그런 겁니다. 내 희생 없이 어떤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은요. 결국은 내 거 내어주면서 상대방 거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정치예요. 그러면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명품백 문제 등 온갖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고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금정구청장 선거할 때 그때 한동훈 대표가 내려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문제 제가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확 상황이 뒤집어졌잖아요. 국민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안 하면서 야, 네가 왜 그 이야기해? 네가 어디 지금 형수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그딴 거 치고 이야기해? 그러면서 그냥 당대표를 날려버리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방어하려고 하니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되겠냐고. 본인은 하나도 손해 안 보고 다 저쪽으로만 다 책임을 돌리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끝끝내 결국 군을 동원한 이런 패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정치인이어야 될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를 포기하고 정치 이외의 수단, 군사 동원이라든가 뭐 이제 사법 당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뭐 힘을 빌린다든가 뭐 이런 거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연합뉴스가 이제 이 기사를 쓰는데 자멸이라는 네. 단어를 썼어요. 네. 예, 연합뉴스가 굉장히 좀 이렇게 중립적인 그 매체고 국가기관통신사로서 자극적인 표현 안 쓰는 그런 매체인데 오늘 그 전원일치 파면 선고는 윤 대통령의 자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걸 한번 좀 객관적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가도록 했는가? 과연 이렇게 하도록 부추긴 이들은 누군가? 저는 이번 사태를 쭉 보면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했죠. 유튜브를 봐라. 다 일부 유튜버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대통령에게 그런 요구를 했고 했습니다. 또 거리에 있는 정강원 세력, 전한길 세력 이들이 끊임없이 국민들을 선동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 또 국민의힘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전부 다 나가서 또 뒷받침을 해줬고 네. 결국 그렇게 국민들을 오도하면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가 결국 대통령에게 착실을 현상을 지켜주면서 결국은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좀 쓴소리하는 사람은 다 내쳐지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장으로만 세상을 봐도 안 되고 극우 유튜브로만 세상을 봐도 안 되고 뭐 좌파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 유튜브 그 극우 유튜브로만 세상을 봐서 이 오판을 내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인 것 네. 같고 그리고 그 뭐 자꾸 경고 호소됐다 호소용으로 이제 개엄을 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부 그 이제 피청구인 측 그 변호인 뭐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은 네. 뭐
그 헌재 그 심리 과정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개몽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김계리입니다. 예. 본인 스스로가 개몽됐다 그러면서 또 뭐 그 당시 무슨 뭐 믿지 못할 여론조사 자료, 저는 그런 여론조사 안 믿어서 이 시간에서는 전 얘기도 안 하지만 네. 뭐 거기서 뭐 대통령 지지율이 뭐 어떻게 올라서 뭐 50%가 돌파를 했다는 등 뭐가 어떻게 했다는 등 뭐 그런 여론조사 자료까지도 증거 자료로 냈다면서요. 네. 예? 그런 기사가 있던데 그럼 뭐 좀 이따 또 다시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그런데 왜 어저께 그 재보선에서는 그렇게 왜 참패를 했나요? 뭐 어저께 재보선이 이제 그 계엄 탄핵 이후에 그 있었던 첫 선거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개몽이 됐으면 네. 선거에서 다 이겼어야죠. 그렇죠. 근데 왜 강신 지역까지 왜 다 졌어요? 강신 지역까지 다 졌단 말이죠. 근데 저거에 대해서 또 어저께도 어벤져스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저거 보면은 우리가 2023년 9월인가 10월인가요?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 졌을 때 맞아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심지어 대통령도 사과했어요. 그때는 네. 대통령도 사과하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갈아쳤잖아요. 사퇴했죠. 그때 사퇴하고 그럼 얼마나 그때만 하더라도 당이 위기의식을 갖고 그걸 했습니까? 근데 저렇게 구로구청장 아예 후보도 못 냈으니까 그렇지만 아산시장 거제시장 부산교육감 정당 선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전국에서 그리고 저게 구시군장만 봐서 그렇지 저 보면은 저기 시도위원들까지 보면은 진짜 한심한 성적이란 네. 말이죠. 근데 저렇게까지 대패를 했는데도 누구 하나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아니면 당 공식 입장은 아예 패배도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닥친 조기 대선을 어떻게 근데 제가 어저께 그 반응을 보면서 패배란 말은 쓰는 게 아니다. 이제 패배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도 안 하고 사과드린다고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당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조기 대선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구나 당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지. 만약에 코앞에 대선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오판을 해도 단단히 오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에 대해서 좌파다 왜 우파를 배신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자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이라는 그 모든 사실 자체를 팩트와 객관화시켜서 보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예요. 거창하게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이 상황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한테 집단 확신 비슷하게 네. 확신을 주고 거짓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선동하고 그런 거에 선동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게 배신이라고 그러면 저 배신 계속 할게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객관적 상황과 객관적 진실과 상황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선동하는 사람이 마치 맞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되어 왔고 그런 사람을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젯밤에요. 제가 이제 저희 당 출입하면서 아주 또 여러 기자들이 있지만 아주 취재력이 뛰어난 그 기자들 몇 사람 좀 얘기 들어보니까 당 지도부가 어제 그 기류는 네. 기각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각을 네. 확신. 일주 전만 하더라도 인용될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였는데 네. 점점 탄핵 선고일이 가까워져 오면서 당 지도부가 거의 기각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기각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 가능성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가. 근데 이제 쌍권 둘 다 이제 법조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뭔가 저분들이 확실한 정보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느냐. 네. 또 이제 이런 유추 해석을 해가지고 그 분위기가 이렇게 당 지도부 내에서 확산이 됐다라는 네. 거예요. 그거 보고 참 그랬고요. 어제 재보궐 선거 보니까요. 거제 있잖아요. 거제시장. 네. 이게 18점 몇 퍼센트 졌잖아요. 네네. 18.65%. 근데 어제 전까지 보면은 이제 거제시장이 6전 5승 1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패가 언제 1패냐면 2018년 맞아요.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다음에 트럼프가 그 직전에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그 쇼를 하고 할 텐데 네. 그때도 거제시장 뺏겼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요 보니까
7% 격차였어요. 음흠. 예. 근데 어제는 18%예요. 네네. 그러니까 2018년 그때 그냥 부울경을 싹 쓸어했잖아요. 민주당이. 네, 맞아요. 그때보다도 더 처참한 성적이에요, 지금. 근데 모 인사는 패배라는 단어를 나는 안 쓴다. 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저는 보수의 문제점은 자꾸 스스로가 뭔가 어떤 가상의 것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확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걸 자꾸 퍼뜨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저는 이 지금의 패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패배하는데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그건 진짜 바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이걸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한 번이면 됐지. 두 번까지 이렇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 놔놓고 그거를 뭐 한동훈이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지금 이 판결문 한번 보십시오. 이게 판결문 이게 보시면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게 만들어서 하는 저 판결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그런 방식으로 모든 걸 다 야 한동훈 니 때문에 그래. 네가 왜 탄핵에 동조해? 네가 왜 그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셔야지.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고 그걸 좀 고쳐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갖다 배신자라고 찍어서 하는 그 풍토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보수가 저는 이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수는요, 이 보수가 남 탓하면 저는 보수라고 생각 안 해요. 진정한 보수라고. 원래 좌파가요, 남 탓 많이 합니다. 좌파가. 근데 우리 김수환 추기경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말년에 그때가 1988년인가 89년인가 그때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KBS TV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걸 물어봐요. 네.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추기경님은 죄송한데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물어보니까 김수환 추기경께서 주저함 없이 에이 난 보수죠. 아주 그냥 쿨하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네. 자기 보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년에 그 막 그 캠페인했던 게 뭐죠? 내 탓이요. 운동. 탓이었죠. 내 탓이요. 그러니까 보수는요. 좌파는 맨날 뭐 저것들이 어쩌고 저쩌고 사회 구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지배 계급이 저 그 탐욕과 뭐에 저 자본가들이 어떻고 뭐 독재 정권이 어쩌고 막 이런 건데 이 보수가 그게 품격이 있는 게 그 내 탓이요를 할 줄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의 이 보수의 상당수는 그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맨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XX가 나쁜 놈이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말끝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보수가 이제부터는 정말 제2의 내 탓이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의 본질을 좀 봐야 돼요.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본질을 보고 깨쳐야 되지. 아이 대통령이 했으니까 야 그거 조용히 해. 대통령이 하신 건데 네가 왜 배신자처럼 해? 이거 말고 대통령이 하더라도 비판할 수 있고 아무리 권력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했잖아요. 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한 분이 그분 아닙니까? 네.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네가 왜 나 비판해?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용기 있게 누가 리더가 되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수가요 진보를 이길 수 있어요. 지금은 주류가 진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명백하게 아셔야 될 텐데 주류는 진보예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보수가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 탓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권력자에게. 그래야지만이 보수가 건강해집니다. 지금도 일부 지금 거리에 나가는 분들이 우리 선거 보이콧하자 그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선거 보이콧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재명 논하죠. 네, 이재명만 논하고 네. 내내 그러면 이 아스팔트에서 와서 시위할 네.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이 안 맞으니까 지금 이제 와서 그럼 선거 보이콧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뭔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 한동훈 이 때문이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한동훈 때문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동훈 대표가 한 게 이게 지금 뭔 일을 한 겁니까? 이 문제를 개선하자고 그동안 자기가 정말 20년 모셨던 형님 같은 사람한테 대든 거 아니에요. 이게 엊그저께
지방선거 전국적인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니까 일각에선 또 부정선거 얘기 또 나오더라고요. 또 나와요. 또 나오죠. 근데 뭐 그러면 또 이제 또그 합리적으로 보시는 분은 그런 주장하시는 분 댓글로 뭐라 그러면 그럼 김천에서는 어떻게 이겼냐 그러면. 네. 왜 다른데 다 부정선거하고 왜 김천은 왜 놔뒀냐? 김천만 안 했어. 김천만 부정선거 안 했냐? 그리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그럼 2022년 그 대통령 선거는 그럼 0.7%라도 어떻게 0.7% 차이니까 부정선거로 이게 갈아치면은 이기기도 쉽잖아요. 지기도 쉽잖아요. 저쪽한테. 근데 그건 왜 또 안 했냐? 그거는. 예, 지금 그래서 부정선거니까 대선 해봤자 소용없다. 내지는 이 헌재 판결 마음에 안 드니까 대선 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러면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가지십시오로 갖다 바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갖고 있고요. 자꾸 아까 내 탓, 남 탓 이거 나눠서 이제 정교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 탓이오가 아니라 부정선거 탓이오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탓을 자꾸 찾는다거나. 그러면은 닥친 선거 저쪽에다 갖다 바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갖다 바치고 난 투표도 안 할래. 나는 기분 나빠서 안 하든지 하여튼 내 표가 부정선거로 갈까봐 안 하든지 어쨌든 안 하겠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얘기가 안 되고요. 일단은 정말 우리 내부에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중도까지 다 포섭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문제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